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3차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현장 연결을 통해서도 함께 보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조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을 했고 하루 만에 이제 머리를 당정 간에 맞댄 건데 이번 당정 협의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듣겠습니다. 대변인님. 이번 당정대 협의가 이제 처음 열리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당정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고위당정 협의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 국정이 마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또 김민석 총리가 임명되면서 바로 당정대 이 새로운 협의체가 출범을 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전에 김민석 총리가 당정대는 한 몸이다,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책임져 가자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국정이 정상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오늘의 이 회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팀을 통한 국정의 정상화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좀 분위기는 훈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상견례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부나 사실 당정대 회의는 과거에는 당정청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 당정대가 됐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사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첫 이제 상견례 의미인데 또 마침 이번에 추경이 이제 또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직 8월 2일까지 민주당의 대표 자리는 공석이겠습니다만은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각자의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이해서 당정대에서 이제 선출된 분들과 또 임명된 분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임명이 됐으니까 상견례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저는 이제 원팀이라는 말도 맞고 그다음에 운명 공동체라는 말도 맞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집권 여당, 그다음에 그 정부 여당의 각각을 대표하는 일원으로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고 또 우리 국민의 어떤 민생이 안정되고 또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죠.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좀 오늘 의제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추경 집행도 강조를 했고 또 물가와 재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질 전망인데 지금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특활비 부활이라든지 혹은 국방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상당히 좀 공방이 거센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의 어떤 신속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정부가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었던 추경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통 이런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면 총리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추경의 신속한 집행 또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신과 동시에 또 오후에는 바로 정부에서 이번 추경안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겠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이달 21일부터 개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 정부의 목표는 석 달 내에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금액의 88%까지를 집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번 추경은 속도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에 맞춰서 그 정부의 모든 상황들은 돌아갈 것이고 또 여기에 지자체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번 추경이 제대로 적시에 제 기능이 다 할 수 있도록 아마 뭐 모든 부분들이 협력 관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협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속도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리 없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무리 없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자꾸 그 정부가 이제 그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면서 추경에 대한 조기 집행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근데 이게 좀 순서가 좀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이 이제 660조가 사실 확정이 돼서 시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가 7월 1일 함께 말하자면은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아직까지 그 50% 이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본 예산을 빨리 집행해가지고 좀 더 경기 부양과 그다음에 어떤 경제에 대한 그 진작들을 좀 이뤄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무조건 31조 이 추경에 대해서만 빨리빨리 집행하겠다는 얘기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마치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예산은 별로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편성한 예산만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좀 국민들에게 비춰질 것 같아서 돈은 소속이 없습니다. 돈은 빨리빨리 집행되고 빨리빨리 그 현장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이제 신호가 될 텐데 저는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한 집행 속도도 빨리 정부가 좀 추진해줘야 하겠다. 31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기집행된 660조, 뭐 반은 소진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300조 이상이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분야별로 빨리 집행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국회에서 추인된 그 예산만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 편성된 예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효용성 있게 빨리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추경만 너무 강조하는 듯 싶어서 일종의 정치적 구호가 아닐 수 있느냐 이런 또 좀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본 예산 플러스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신속 그다음에 적시 집행 빨리 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추경안에서 이제 국방 예산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저렇게 작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게 그 900억 원 가까이 이제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작년 연말에 편성될 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동의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번에서 그 이제 추경은 또 추경대로 했지만 이건 사실상 이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삭감을 했을까를 들여다보면은 지난번에 그러면 통과를 시켜줬을 때는 별 무리 없이 하다가 6개월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같은 경우 좀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그다음에 GOP 과학화 경계 성능 개선, 그다음에 이동형 단거리 레이더 이런 부분을 삭감했다 그러는데 제가 쭉 보면은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핏 보기에도 이게 군의 첨단 전력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강 작업 없이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인가?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지금 뭐 사실 북한에 대한 뭐 전단 이런 부분들도 자극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조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안보는 단 하나의 허점과 틈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 이렇게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안적 체계가 있은 다음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현금을 주기 위해서 국방 예산 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군사적 차원에서 이제 야당일 때 들여다보는 것과 여당일 때 들여다보는 건 달라요. 근데 작년 야당일 때는 여기 돼서 다 증액을 동의했으니까 국가 예산이 통과된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여당 되고 나서 이게 필요 없다고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은 앞으로 대처하고 보완할지 이 정도 정부 여당답게 해놔야지 야당이 반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지 않고 너무나 이 정치 공세적인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예산을 국방 예산이 일부 한 90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정확하게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분들 예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구매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어떤 시험 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연말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 예산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다라고 기재부하고 방위상업청에서 이 그 설명 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정부가 어떤 현금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제일 중요한 국방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한 거다. 그래서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계약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안 돼서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소진할 수가 없는 경우에 당장 연말 되면 불용 예산 되는 겁니다. 쓸 수 없는 예산을 편성만 해놓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리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부터 7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이제 수립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공세적인 부분을 펼치는 것 이것은 지금 이번 민생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잖아요. 당장 뭐 민주당에서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검찰 개혁안까지 좀 법안 처리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계속해서 여야 간의 충돌 가능성도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협상이 될까, 합의가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방송 3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검찰 개혁안은 역대 정부마다 계속 뭐 거부권,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예. 논쟁적 법안이잖아요. 논쟁적 사안이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히 말하자면은 설득력도 있지만 논리도 반대 논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거론된다는 거는 자 그럼 이렇게 논쟁적인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죠? 이거는 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그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야당이 됐을 때도 우리도 인정할 수 있게끔 법안이 나오면 그게 바로 이런 논쟁적 법안을 가장 잘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당이니까 칼자루 쥐고 있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반이 넘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여당이 온 법안 거부권 안 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말하자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현재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리는 얘기는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 3법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위만 통과되고 아직 본회의까지 가지 않은 법사위 본회의도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지금 아마 약간 그 좀 이렇게 보완적인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검찰 개혁안도 이 대통령께서 아마 추석 전이면 얼개는 나올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속도를 내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속도를 내는 순간 거여의 힘 자랑과 완력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바로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지금 중요한 정말 추경이 이렇게 급하고 민생이 급하고 마중물이 급하다고 얘기하는 정부 여당이 이게 어떤 말하자면 그 본인들의 가장 역량을 집중해야 될 그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그건 앞뒤가 어긋나는 형용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숙고해서 9월 정기국회 때 해도 된다. 왜냐하면 9월 뭐 정기국회 때 충분하게 여야 합의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을 마치 저는 이제 뭐 이걸 7월 안에 통과시키지만 안 된다. 이렇게 속도전으로 나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이렇게 논쟁적 법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도 우리가 수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속도에 좀 포커스를 주는 것에 좀 걱정을 좀 하셨는데 사실 뭐 좀 있으면 인사청문회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검찰 개혁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추석 전에 이제 뭐 얼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중에 민주당에서는 마음이 좀 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게 아니고요. 이 법안들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을 여러 차례 요청해서 통과가 지연된 그런 법안들입니다. 과연 이 법안에 대한 수기가 부족했느냐? 저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저희도 물론 이제 야당의 입장도 다시 한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언제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발목 잡혀서 못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목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백서 이야기를 좀 네. 꺼내기도 했고요. 벌써부터 좀 내부 쇄신이나 인적 청산이 예고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친윤계와의 조율이라든지 청문 전국 대응까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혁신위의 행보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혁신위가 갖고 있는 책임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적 구성원들이 말 그대로 혁신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위가 내놓은 결론을 아무 조건 없이 현 지도부가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저는 혁신위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하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결정된 바가 없이 아직까지는 미결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잘못하면은 이 어떤 불리한 상황을 좀 건너가기용으로 일종의 포장용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뭐냐면 지난번 혁신이 있었잖아요. 이뇨한 혁신이도 있었고 최재형 혁신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준석 의원과의 영어 논쟁만 남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인적 청산 위해서 중진들 험지 출마하겠다는 우리 하나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혁신이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혹시나 전당대회까지 시간을 벌려는 게 안철수 혁신위원회의 출범의 목적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가 담보가 된다면은 저는 안철수 혁신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의 귀결이 반드시 인적 청산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허한 이야기고 차라리 그러면 김재섭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혁신안이 훨씬 더 혁신적이고 쇄신적이고 그거는 개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큼 충족되는가 이 여부가 성공 여부가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적 청산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나 좀 포장에 불과한 혁신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이제 혁신위까지 포함하면 한 세 번째 혁신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뇨한 혁신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혁신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또 그 혁신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동의조차도 없었어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혁신안도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당의 주류 세력에 의해서. 근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혁신안을 만들어낸지도 관심거리지만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혁신안을 만들어낸들 그 혁신안이 국민의힘 안에서 수용 가능성이 없다면 그 혁신안은 연목부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당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주류 일색, 특히 영남 자민련과 같은 형태라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속에서 과연 만들어지는 혁신안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만들어내온 혁신안을 지난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처럼 똑같이 무시하는 전략으로 간다라면 과연 이 혁신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 혁신이냐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과연 어느 정도의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안철수 혁신위의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혁신위에서 어떤 쇄신책을 내놓고 또 얼마나 또 수용이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일단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은 다 소화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소환을 안 하고 바로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언론들이 바로 이제 구속영장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돼서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상의 형 외에는 다른 형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심대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이렇게 대낮에 백주 대로를 활보할 수 있느냐. 빨리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빠른 구속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특검에서는 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글쎄요, 특검이 뭐 어떤 판단을 내리지 또 설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또 그것을 어떻게 허가할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원래 구속영장의 그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텐데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신문에 지금 나오라니까 제 시간에 딱딱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차 소환도 또 부르면 나올 수 있다는 거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도주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증거인멸이 있는데 지금 관련 주요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돼 있어서 입을 맞출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공적으로 뭘 증거를 인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게 인신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대한 효율성과 어떤 집행성을 높일 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부르면 착착 나오는 그런 피의자를 왜 구속을 꼭 해야 합니까? 근대법의 정신은 어쨌든 그 말하자면은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어떤 식으로든 특검과 법원이 결론 내리고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구속영장에 자꾸 무게를 싣는 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혐의 씌우기, 더 씌우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말하자면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전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특검의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건 저는 그런 구속영장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 정의라든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구속영장이지 마치 인신구속을 통한 여론전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 이 부분을 저는 특검과 법원이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